자, 우선은 진도는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52페이지. 자, 252페이지. 자, 한국문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문학의 이해야 한국문학의 흐름이야. 흐름이죠. 흐름이란 말은 뭘 뜻할까? 흘러가는 개념이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아니야? 한국문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일종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역사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해. 그래서 어떤 무의미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사건 당시에는 무의미하더라도 그것들이 후대에 일어난 어떤 일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는 거야. 문학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청산별곡이라는 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땅 떠오른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모아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작품들이 만들어져. 어제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용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게 누가 만들었대 했어? 공자가 만들었지. 공자는 기원 전 사람이야 기원 후 사람이야? 기원 전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신라시대 향가 중에 충담사라는 사람이 만든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안민가 처음 들어봐? 안민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할 때 나라니 태평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어. 그때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가 무슨 뜻이겠어?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아까 교장선생님 어제 얘기했던 그 답게라는 표현이 그 이후에 100년 정도 그런 이후, 1000년 정도 그런 이후에 신라시대 향가에 통일신라시대에 나온 작품에 노랫말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 분명히 하나의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돼? 현대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토대를 쌓았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나온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250페이지 단원 한눈해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자. 봅시다. 자, 향가라고 되어 있어. 향가. 향가 하면 우리 아는 거 뭐 있어? 아는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향가. 언제 거야? 신라시대 거야. 향가라고 하는데 향가라는 네이밍이 아주 특이하죠? 향가라는 네이밍은 어떻게 생겼을까? 뭘 바탕으로 만들었을까? 국사공부, 역사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알 텐데 향찰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향찰이 뭐야? 이두향찰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어? 설총이 만들었지. 설총이 뭐 하는 사람이야? 설총의 아버지는 누구지? 그치, 원효대사지. 맞습니다. 원효대사. 원효대사 뭐 하신 분이야? 해골물을 마신 분이지. 원래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 불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그 흔히 말하는 해초국, 천축국, 사실 지금의 인도죠. 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려고 하는 길 밤에 동굴에서 뭘 마셔? 해골물을 마시고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마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가지 않고 그 길로 돌아와서 뭘 만들었어? 불교에서 어떤 신앙을 널리 대중화시켰지? 아미타 신앙이었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크게 앞장선 사람이 원효였는데 지금 스님들은 결혼을 할 수 없어. 못하죠. 근데 당시 스님들은 결혼도 했어. 술도 먹고.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느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 신라시대 왕의 자식인 공주랑 결혼을 했어. 공주랑. 그래서 스님이.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나온 자식이 설총이라는 사람이야. 설총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신라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문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문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언어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건 하나의 언어잖아. 이런 언어는 존재했는데 단지 뭐가 없었어?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문자를 해결했느냐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중국 한자를 빌려서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특이하게 이 설총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어떻게 가져다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끔 그걸 독자적으로 조금 재창조를 했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든 건 아니고 자주적인 문자 체계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자적이다라는 말과 자주적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르죠. 독자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강해? 그치, 혼자 유일무이하게 자주적이다라는 거. 자기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반영된 독립적인 약간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까지는 맞아. 토대는 한자를 토대를 가져오되 우리 어순에 맞게 우리 언어의 특징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기존에 어떤 형태로 활용하기로 한 거야. 그게 이두 향차래. 그 향차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가 향가야. 향가라는 네임이 그렇게 왔어. 그러면 이 향가라는 작품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자주성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럼 향가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지. 우리나라 2000년, 3000년 그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민족들의 어떤 자주성이 들어가 있는 글씨, 그 자주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스타트를 뭘로 시작해? 향가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시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조는 우리 알고 있는데 시조는 언제 배웠던 겁니까? 언제 나왔던 겁니까? 고려 말에. 너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시조 뭐 있어? 사서시조 말고 하여가. 그렇지. 하여가랑 또 그 답가에 뭐가 있어? 단심가 있지. 그게 언제야? 고려 말기지. 그래서 고려 말기에 유행했던 작품인데, 그럼 시조는 고려 말에 나왔고 향가라는 개념은 신라 말기 중엽에 나왔어. 그럼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 대략 연도로 따지면 한 5, 6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5, 600년 전의 작품이 5, 600년 이후의 작품에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게 뭐야? 하나의 단편적인 작품이 아니라 문학사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향가에서 배웠던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그 500년, 600년이 흘러나온 시조라는 형식에 영향을 줬어. 그래서 하나의 계열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세트로 묶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조에 대한 특징을 배우는 게 이 파트가 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고전소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전소설. 심청전 너희가 알고 있는 작품이죠? 심청전의 주인공은 당연히 심청일 거고, 심청의 아버지가 누구지? 이름이 봉사야? 신봉사 이름 뭐야? 신천지? 종교 같은데? 심청이의 아빠 이름 뭐지? 아무도 몰라? 아니야. 심학규 아니야? 심학규? 어쨌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쨌든 심청전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고전소설 하면 여러 가지 모티브가 중요하다 했죠. 그 모티브. 그래서 전형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심청전에는 어떤 모티브가 사용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 그래서 원래 심청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심청전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효녀 지은 설화라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설화를 바탕으로 심청전이라는 고전소설이 만들어졌어. 됐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그러면 효녀, 효심, 효라는 건 충의를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건 어떤 사상이야? 유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유교적 시대에서는 충과 뭘 일치시켜? 효를 일치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야?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니까. 임금에게 충성해야 이 나라의 근간이 군주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체제의 특징상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 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효녀인 심청이가 자기 몸을 어디에 던져? 인당수에 던지지.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인신공양이라고
공양이라고 하지.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는 봤죠? 그래서 인신공양 모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고전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줄거리 구조는 뭐야?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벌 준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권선징악이라는 하나의 주제의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게 두 번째 소단원이고, 세 번째 현대시로 넘어가서 현대시 제목이 뭐야? 특이하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광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잘 끊어서 읽어줬는데, 진주시, 뭐 충무공동, 기음의곤, 집, 뭐 이런 뜻이야. 아 맞아. 맞아. 여기는 말 신이주는 어디야?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죠. 맞아. 남신이주, 신이주에 있는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 시를 나타내는 거고, 유동이라는 건 거기 있는 무슨 충무공동 뭐 이런 거고,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 뜻이야. 됐습니까? 이거 누가 썼어? 박시봉 씨 아닐까요? 박시봉 씨가 이거 백석이 쓴 작품이죠. 백석이 쓴 작품. 이건 실제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현대시랑 고전시랑 차이가 뭐야? 형식? 맞아. 맞아. 형식 어떤 형식적 차이가 있어? 현대시대 약간 자유로운데 그렇지.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 더 넓어졌는데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세 글자로. 자유시야. 자유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자유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세 글자로. 맞아 정확해. 내가 원하는 대답. 내재 유리지. 내재유. 그래서 고전시가와 현대시가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형식적 차이야. 그러니까 고전시는 뭘 갖고 있어? 엄격한 형식적 규칙을 갖고 있어. 그걸 다른 말로 외형윤리라고 이야기해. 됐습니까?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경영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유로워. 자유롭다. 자유시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숨어버린 내재율이라는 형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차이는 찾았어.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주제! 맞아. 주제가 자, 봅시다. 이거 이름 뭐야? 텀블러야? 이거 텀블러라고 부르지. 텀블러라고 부르는 건 내용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지. 텀블러라고 부르기로 했던 하나의 형식이고, 반대로 머릿속에 형식이 갖춰졌어. 텀블러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물들이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 의미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야. 형식과 의미 두 가지로 언어를 이루어.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 갈래지. 뭘 바탕으로 한? 언어를 바탕으로 한 예술 갈래를 문학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문학에 대한 특징을 비교할 때는 크게 몇 가지 기준으로 보면 돼. 형식과 내용. 왜? 문학이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형식적 특징은 아까 봤어. 외형물, 내재율. 그럼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전 시간에 대한 특징, 현대 시간에 대한 특징,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텀블러를 떨어뜨렸어. 이 텀블러가 사실 나에게 10년도 더 된 아주 정이 많이 든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나의 부주의로 이걸 떨어뜨려서 이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텀블러를 추모하는 시를 만들었어. 그런 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조선시대에 집신을 신고 가다가 집신이 끊어졌어. 집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 대한 시조를 썼어. 사람들이 인정할까 안 할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겠지. 그 말은 뭐야? 고전에서는 주제가 다변화되어 있어. 주제가 고정적이고 한정적이야. 고정적이고 한정적이야. 주로 뭘 다뤄? 인의 예지, 충효,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
사람으로서 어떤 도리, 자연에 대한 예찬, 주제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주제는 완전히 다양해지는 거야. 어떤 것도 주제로 삼을 수 있어. 내용적인 부분에서 주제가 완전히 확대되어진다는 차이가 보여요. 만약에 누군가 현대와 고전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형식적 특징, 하나는 내용, 의미론적 차이에서 주제가 다양화되었다는 그 두 가지. 됐습니까? 자, 그 뒤로 삼포 가는 길 마지막 현대소설 삼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 하면 삼포라는 어떤 지역이겠죠? 맞아 아니야?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삼포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룬 내용인 것 같아. 삼포는 실제로 존재할까? 존재하지는 않아. 근데 앞에 남신이주, 신이주는 존재하는 거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이고 가상의 공간이자 여기에 보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하면 급격한 도시화지.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거기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그 과정에서 지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그 고향은 예전의 고향과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래서 여기 나라 삼포 가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던 어떤 마음의 안식처에 해당되는 고향이라는 개념을 삼포라는 단어로 상징화시켰고 그 삼포로 가는 길에서 겪는 어떤 고향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이 삼포 가는 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시대적 아픔이 이 작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겠지. 누구나 겪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 변해버린 자연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너희 지금 몇 살이지? 17살. 10년 전 기억 생각나? 그때가 자기 좋아서 지금 자기 좋아. 그때는 지금처럼 안 좋았던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너희 나중에 시간이 지나 10년 전이 좋았지 7살 때는 참 좋았어 이런 내용 할 거 아니야. 그런 변한 기후 환경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도 너희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 코로나 겪은 시대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 전후 코로나 한창 할 때 맨날 마스크 끼고 다녔잖아. 마스크 끼기 이전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일 끼고 다녔는데 지금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근데 그 시기에 처음으로 인지가 생겼던 뭐 예를 들면 4살, 5살? 걔네들은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벗고 다녔던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거겠지. 어쨌든 그런 상식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삼포 가는 길입니다. 됐습니까? 자,